41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바로 오늘입니다. 광주에는 추모 열기가 모이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제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난 12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 진상규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밝혔는데 일단 저희가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법정 과제는 모두 11개입니다.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M60 기관총 사격과 조준경을 부착한 M1 소총으로 저격수가 사격을 했다. 광주 교도소 일원, 또 광주 화순관 도로 차단 작전 교전 상황, 민간인 학살 사건, 송암동 일원, 민간인 학살, 그리고 시신의 실종과 사체 처리, 아울러 북한과 관련된 내용 등등에 대해서 이를 밝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주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어떻게 지금 규명이 돼가고 있는지를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광주 교도소 감식탑과 또한 건물 옥상에 공수여단이 M60 기관총을 설치해서 시민들을 살상했다는 진술을 계엄군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공수여단의 주둔지였던 주남마을 등지에서 또 버스와 구급차 외에 여러 대의 차량이 피격됐다는 증언도 확보가 됐다. 송암동 일원에서 만 4세 어린이가 총격으로 사망한 뒤에 안매장됐다. 아울러 가해자도 특정이 됐다. 또한 이 같은 여러 건의 안매장을 지시하고 실행하고 또한 목격했다는 계엄군들의 증언이 확보됐다. 그리고 북한군 관련해서는 북한 특수군으로 광주에 침투했다라고 최초로 발설한 주장한 정모 씨, 가명은 김모 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유튜버 정모 씨로 밝혀졌죠. 당시 평양에 있었던 사실 등등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가 출범된 지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평가를 오늘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오늘 나온 내용 가운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습니다. 계엄군 또 종사했던 사람들 스스로가 이런 내용들을 또 밝히고 이런 진술을 조사위원회가 확보해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조 변호사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도 몇 차례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군내 저항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그 이전에 80년대 초인가요? 하여튼 이제 군사정권이 이제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국내에서 이 5.18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문제될 것을 당연히 우려했겠죠. 당시 책임자들이. 그래서 그 5.11 위원회인가요? 그거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당시의 증거들을 다 인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이 사실을 자기가 사격명령 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제 사격조차 없었다. 그때 당시 그런 진술을 했던 신부님이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법원에서는 당시에 남이빌딩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청사, 전남도청사죠. 전남도청사의 그런 기총수사 흔적이라든가 이런 객관적 물증과 당시의 증언들을 합해서 당시에는 기총수가 있었고 지금 이제 발포 명령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실제 발포와 사격이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다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결국에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당시보다는 이제는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이제 사실대로 진술하는데 저항감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그때 당시에 또 일반 사병으로 참가했던 계엄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에 그 5.18에 대한 기억 때문에 정신적 고통으로 질병을 알아오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굉장히 그 고통 속의 기억을 안고 살아왔던 많은 그 사병들에 관한 진술을 아주 광범위하게 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그 이른바 극우 보수단체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광주를 왜곡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제기했던 북한군 개입설 관련해서는 최근에 최초 그 북한군 개입설을 발설한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의 양심 고백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추동이 돼가지고 이제 거짓말로 그건 이제 그렇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는 군의 조직적 증거인멸 때문에 많이 사라졌지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군에서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지휘계통 명령에 의해서 가해자로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피해자분들한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많은 부분 진술을 청취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꼭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광주에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던 계엄군 인원이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지금 조사위에서는 200명 정도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10%에 해당하는 2천여 명 이상의 증언을 올해 안으로 확보하겠다. 지금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김부겸 총리가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아마 계엄군을 향해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누구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여러분 또한 역사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진술해주고 또한 양심 고백을 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위 여러 가지 지금 소환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조사 한계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대구입니다만 네. 그 처갓집이 광주이고 제가 첫 직장도 광주지방법원이라서 어느 사람보다도 개인적으로 그 광주분들의 그 네. 5.18에 대한 한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벌써 이게 41년이 됐고 오늘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5.18 그 진상조사위 홈페이지에 봤더니만 이런 동영상이 떴습니다. 침묵한다면 진실은 진실이 될 수 없다.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계엄군이 한 2만 명 가까이 그 현장에 투입되었고 네. 그중에 지금까지 한 200여 명이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사위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중에 한 10%에 해당하는 한 2천 명까지의 증언을 듣고 나아가 그 당시에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핵심 신군부의 한 37명에 대한 조사를 지금 예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그때 있던 분들이 연세도 많이 들었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오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리께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네. 하지만 그 당시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그만큼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진상조사위의 한계가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 물리적, 권한적 한계. 네. 아시다시피 벌써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어떤 증거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때 했던 분들이 많이 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조사의 한계가 있겠고 물리적 한계로서 조사관 전체가 한 34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2,000명에 가까운 분들을 과연 1년이란 짧은 시간 내에 다 조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조사권만 있지 강제 수사권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사위원회에 그런 권한적 한계가 있어서 과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포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 또 행불자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진척이 없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답답한 점이 없지 않은데 네. 남은 1년 기간 동안 이 그 조사위가 최대한의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하고 나아가 이 관련됐던 그 계엄 어떤 군으로서 투입했던 분들의 양심 선언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100%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진실을 네. 조금 더 그 진실에 다가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아래부터에서의 그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 책임자를 규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군 최고 책임자 전두환 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에 내려가서 계엄군의 사살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그리고 조비오 신부님 돌아가신 분인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바 있죠. 하지만 자신의 회고록에서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로 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하지만 여기에 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밝힌 중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전두환 씨를 조사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전 씨가 사실 이 조사에는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시간이 흘러가면 뭐 전 씨는 묻혀 지나가는 겁니까? 결국 그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이 유죄를 판결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을 합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그 헬기에서의 사격이 없었다. 그와 같은 그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했던 그 책에 썼던 내용
그와 같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술 자체가 허위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은 현장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당시에 헬기로부터의 사격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진실이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하고 물론 뭐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 재판에서도 나오지 않는데 지금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 구인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직접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다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오라라는 것을 넘어서 현장 집까지 찾아가는 등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압박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또 41년째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사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나이로 90세입니다. 본인이 살아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주위 분들이라도 해서 좀 더 살아계시는 동안 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5.18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사면함으로써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살아서 본인이 골프도 치고 생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어떤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그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저희가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억 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산이 손자에게 지금 물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또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이 무기징역형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제 사면을 받은 바 있죠. 추징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이거 내지 않고 버티고 있고요. 전 재산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만 당연히 지키질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은 제대로 좀 집행이나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재산을 다 다른 데로 빼돌렸기 때문에 실제로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때 당시에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내려지게 된 계기는 엄청나게 많은 뇌물들을 현금으로 기업들로부터 갈취하고 받아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현금이 다 전형적으로 세탁들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추적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 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분이 자발적으로 내신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굉장히 여러 가지 추적이라든가 많은 노력 그 이후에 또 새롭게 법을 보완하고 위헌성이 없는 그 위헌의 그러니까 합헌적인 틀을 범위 내에서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법기관들도 좀 노력을 하고 검찰도 좀 그 형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지금 상당 부분은 좀 회수를 했지만 아직도 많은 금액이 남아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미 아들이나 제3자에게로 빼돌려진 이 내용들이 명백하게 전두환 씨의 그러니까 추징 대상이 되는 뇌물로부터 근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네. 태도가 심히 불성실해요. 물론 1심 재판장의 고민은 압니다. 굉장히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된 사례도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최장 2년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계속해서 국민들과 특히 5.18 영령들을 모욕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선 단기실형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좀 항소심 재판부가 좀 더 강하게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못을 빌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용서를 해준다거나 그 사람에게 네. 그 화해의 제스처를 더 이상 내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도 한번 더 강력한 단호함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연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도 그렇게 버틸 것인지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가 5.18 특별법이 여러 건이 이제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왜곡과 폄훼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 또한 벌금 등등을 물리게 돼 있는데 아직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위가 없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사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위덕대 박훈탁 교수라는 사람이 비대면 수업 중에 한 발언입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라는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 증언,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학생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결국은 자신의 학문적 견해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학교 측에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발언들이 버젓이 지금 자행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신문사 매일신문이 게재한 만평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구도 어디서 많이 보셨지요? 당시 역사적인 기록 사진으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계엄군들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곤봉과 군화발로 폭행하던 그 사진에 빗대서 이 같은 만평을 그린 겁니다. 웅크리고 있는 시민의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냐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강하게 일었고 신문사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신문윤리위원회에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지금 두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법상으로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외에 아울러 또 시사 사건, 역사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 괜찮은 겁니까? 사실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그다음에 보도 거기에 만약에 그게 정상적인 연구 과정이고 보도 과정이라면 악의가 들어갈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굳이 이 단서가 필요한지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이 분명히 명확하게 악의적 왜곡을 처벌하는 것이지 뭔가 이제 의문점이 있고 새롭게 밝혀야 될 부분이 있고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가 원래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갖다 또 영역별로 한정해 줄 필요가 있는가? 과연 그러면 예술과 학문, 연구, 학설, 기타 보도를 빙자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형식만, 그 허울만 쓰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모욕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그런 5.18의 영령들과 그 유가족들을 이제 모욕하는 그런 행동에까지 그러면 이 법이 적용 안 돼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도 그렇습니다. 법원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꼭 형사처벌로서만 규율할 게 아니고 강력한 손해배상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는 게 그럼으로써 두 번 다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그런 부분으로 자율적으로 민사 영역에서 정리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형태로라면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피해자 특정이 안 됐다는 건 형사범죄에 관련해서는 이런 일리가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 특정이 안 됐어도 이때 당시 이런 행위 자체가 5.18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가하는 행위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법 행위로서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정 안 해주거든요. 인정해줘도 굉장히 소액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행에서 법원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법도 충분한 검토가 물론 이제 억울한 처벌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는 있어야겠지만 네. 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국회겠죠. 그다음에 사법부 또한 이런 형사처벌에만 이렇게 요구할 네. 게 아니라 민사적 영역에서 그 형사처벌에 버금갈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럽에는 홀로코스트 부정법이 있습니다.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내용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찬양 미화할 경우에는 처벌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쟁점이 되질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 5.18 처벌법 이 부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5.18의 어떤 그 정신, 특히 네.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지금 여야에서 얘기하듯이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고 하면은 그 전문에 5.18 관련되는 것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상의 표현의 자유 측면은 약간 측면이 다른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독재에 항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죠? 그것이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언론 출판의 자유가 남용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제가 지금 굳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있어야 그 처벌을 하고 이 특별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느냐 하는 아니거든요. 마치 조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기소되고 처벌되고 하는 것도
기존에 지금 있는 그 형법의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그리고 또 인터넷과 관련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법 체계 하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지난번에 그와 같은 회고록 같은 경우에도 출판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던 책들이 다 수거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다 수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가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5.18 역사회고 특별법에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에 5년의 징역이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어떤 예술, 학문, 시사 보도와 관련해서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5.18에 대한 우리의 역사를 기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제화, 세계화로 나아가는 것은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약간 논의의 평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5.18 관련되는 단체들이나 지금 광주에 있는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기존 법 체계를 하에서 할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양심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고양시키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좀 이 5.18 특별법이 아니고 기존 법 체계 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떤 입법적인 내지는 사법 행정적인 체계가 오히려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반론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최재형 변호사님의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제각하고 오히려 5.18이 추구했던 헌법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그 우려는 이해해요. 그리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입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 체계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대표적인 게 5.18의 의미 자체를 폄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5.18의 의미 자체를 대표적인 게 북한군 개입설 아닙니까? 이게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뭐 어떤 폭동이다. 그 과정에 뭐 마치 광주 시민들이 부안해동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건 현행법 안에서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절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5.18의 의미 자체를 왜곡하는 그거 자체를 굉장히 왜곡시켜서 폄하시키고 모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일장기를 들고 뭐 7.18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법은 왜 이렇게 관대하고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 담아내는 그래서 이른바 역사왜곡 처벌법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논란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그 부분을 법률로 만드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하지만 엄정하고 공정한 이 법 집행과 더불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뜻을 모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